안녕하세요. 안녕태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집트 두 번째 시간, 이집트 예술 전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앞서 찍어 놓은 그 이집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보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오시리스 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피라미드와 이 미라라고 하는 걸 만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특히 중요한 거는 이 미라라고 하는 거. 요거를 만든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죠.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무덤이죠. 그죠? 무덤이고 파라오의 무덤이기 때문에 뭐 파라오의 어떤 사후 세계 그런 것들을 갈망하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피라미드 안에도 들어가 보면은 결국 뭐가 있습니까? 파라오의 미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미라라고 하는 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미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일단 기본은 이거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라고 하는 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시리스가 약속한 구원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죽고 나면은 오시리스가 지배하는 저승의 세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사자의 서에 적혀 있는, 그려져 있는 그 방식대로 심판받게 되고, 많은 덕을 쌓은 사람만이 그곳에서 구원받아서 오시리스의 세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오시리스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 사후세계에 대한 이 생각이 아주 독특한 예술 양식을 끌어내게 되죠. 그게 바로 미라와 정명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미라를 만든 이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집트인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이 독특한 생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람을 바라봤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먼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인간이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인간이 만약에 죽게 되면요, 영혼은 사후세계로 떠나고 육체는 썩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건데,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가 더 더해집니다. 자,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는 바, 두 번째는 카, 세 번째는 아크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는 영혼이고요, 아크는 육체를 얘기해요. 문제는 이 카라고 하는 건데, 이 카는 정확하게 번역이 잘 안 되는 용어입니다. 굳이 번역을 한 걸 보니까 뭐 생명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던데 딱 맞지는 않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요. 뭐요? 플라톤의 이데아요. 왜냐면은 플라톤이 이카라고 하는 이 용어를 번역해서 가져간 게 이데아거든요. 그러니까 이데아의 원형이 되는 게 이카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어떤 대상의 본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 텐데,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하나 만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찰흙만 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면요, 이게 무너져요. 형태를 찾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형태를 만들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철사를 가지고 먼저 형태를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찰흙의 살을 붙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에서 이 철사가 카가 되는 것이고 찰흙이 아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거기에 영혼인 바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철사를 굳이 잘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냥 기본적인 인간의 형상만 약간 좀 졸라맨처럼 대략적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기만 하다면은 기본적으로 졸라맨의 형태의 철사 구조물을 만들기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구조물을, 철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찰흙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칸은, 우리 안에 있는 칸은 다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칸은 그냥 다 똑같기만 하면 충분해요. 그런 다음에 이 철사 위에다가 찰흙을 붙이게 되겠죠? 찰흙을 붙여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건 자기 마음인 거예요. 키 크게 만들 수도 있고, 키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뚱뚱하게 만들 수도 있고, 뚱뚱하지 않게 만들 수도 있고, 잘생기게 얼굴을 만들 수도 있고, 못생기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며, 남자로 할 수도 있고, 여자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아크는 사람들마다 각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철사, 심, 그 칸은 전부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아크, 그러니까 육체와 반은 한 개인의 개별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내 영혼과 여러분의 영혼은 다르죠? 다르니까 내 영혼은 내 거고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것이 되는 거죠. 내 생김새와 여러분의 생김새는 다 다르죠?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크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크도 나의 어떤 주관적인 어떤 개별성을 잘 보여주는 측면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과 나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머리는 하나, 눈은 두 개, 팔도 두 개, 다리도 두 개, 몸통은 하나. 그러려면은 이 철사심을 만들 때는 위에 동그랗게 하나 만들어 놓고 꼬아서 몸통 만든 다음에 팔 두 개, 다리 두 개, 요 정도만 만들어 놓으면 충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들 사이에는 동일한 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데아와 거의 비슷하죠. 플라톤이 옛날에 자기 스승님인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후에 여기 그리스를 아니지,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게 되는데, 그때 이집트에 와가지고 이 카라고 하는 개념을 접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데아라고 하는 관념을 발전시키는데 활용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하고 그러면 이 미라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얘네들이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바하는, 영혼은 어디로 가겠어요? 오시리스의 세계로 떠나겠죠. 아크는요, 냅두면은 그대로 썩을 거란 말이에요. 육체니까, 찰흙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카가 남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뭐가 남는다? 카가 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집트인들은 되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카를 냅두게 되면 얘가 아주 불안해하고 아주 혼란스러워해가지고 마치 뭔가 좀 뭐 귀신처럼 우 이렇게 좀 떠돌아다닌다 하는 그런 이상한 생각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카가 머물 곳을 마련해 줘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좋은 거는요, 육체가 안 썩으면 돼요. 그렇죠? 또 육체가 안 썩으면 하나의 장점이 더 있죠. 오시리스가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부활하게 되면은 내가 머물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도 아크는 썩지 않고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가 다시 돌아와서 머물 곳이 아니라 카가 머물 곳을 만드는 거. 그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체를 썩지 않게 보존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도 불안하지 않고 더불어서 나중에 바가 부활하게 되면은 이것으로 고스란히 돌아오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이게 바로 미라라고 하는 거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라가 언제부터 제작이 많이 되냐면은 일중간기, 그러니까 오시리스 신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고왕국 초기에도 물론 미라가 간간히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점이 그 일중간기, 그 시점부터 이제 미라의 제작이 늘어나게 되고, 그것은 오시리스 신앙이 널리 퍼지는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이해해도 무방한 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미라를 만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미라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만들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부서지기도 쉽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작에 좀 변수가 많죠. 그리고 더불어서 비싸요. 돈 없으면 만들 수 없는 게 미라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서민의 입장에서는요. 간단해요. 자, 꼭 미라를 만들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의 방법이 더 있으니, 미라와 맞먹을 만큼 영원 불멸한 나의 모습을 어디다가 새겨 넣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게 뭐겠어요?
돌 위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영원히 변치 않는 단단한 화강암 위에다가 자신의 모습을 새기는 거예요. 돌에다가 그걸 새기게 되면은 카가 거기에다가 머물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인들은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면성의 원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인들한테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주의 양식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구석기인들이 보여준 것 같은 아주 사실적인 묘사, 자연주의적인 묘사, 그러니까 사진처럼 똑같이 그리는 거,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카가 머물 수 있는 나의 기본적인 형상을 잘 묘사만 하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예술은 기본적으로 기하학 양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이집트인들이 그린 그림들은요, 대부분 얼굴은 옆모습을 그리게 되죠. 왜냐면은, 인간의 얼굴의 옆모습이야말로 그 사람 얼굴의 가장 완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몸통이, 밑에 보면 몸통이 나오는데, 몸통은 정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에 팔을 찢게 되죠. 그래서 고개는 옆으로 돌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몸통은 정면을, 팔은 이렇게 붙어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통 밑에다가 다리를 두 개 딱 붙여놨죠. 자, 다리를 항상 이렇게 살짝 벌린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발 부분은요, 발의 안쪽 부분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역시 뭐 발의 안쪽 부분이 발의 가장 완벽한 현상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전성, 그거를 잘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한 규칙성을 발전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 예술의 형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집트 예술가들은 뭐 예술가라고 하기도 좀 그럴 거예요. 아예 뭐 예술이라고 하는 관념 자체가 아마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예술가들은 그러면 이집 과거 구석기인들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정말 똑같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예술품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걸 보고 아마르나 예술이라고 부르는데 일단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자, 할 줄 알았지만 하지 않았다가 정확한 답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카가 머물 곳, 또 내가 부활해서 돌아올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 완전성을 갖춘 채로 표현하는 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형태로 사람들을 표현하는 규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정면성의 원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면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기하학 양식에 입각해 있는 굉장히 좀 형식적인 예술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면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 말고 자연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림을 하나 봅시다. 이 작품은 나베문의 정원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나베문이 누구냐면 한참 뒤에 나온 이집트의 어떤 재상인데, 신왕국 당시에 그 사람이 묻으면서 나온 다양한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자, 그 중에 하나인데 봅시다. 보시면은 중간에 하늘에서 정원을 내려다본 그림이죠. 왜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중간에 연못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연못의 전체적인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은 나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무의 윗모습이 보이니까 동그랗게 보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닐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그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무의 완전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나무를 옆으로 눕혀버리게 돼요. 연못에 사는 물고기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위에서 내려다 봤으니까 물고기의 등 부분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역시 그렇게 하면은 물고기의 완전성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물고기도 또 옆으로 눕혀가지고 옆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면은, 여러분이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
컬러가 잘 담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정말 똑같이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아크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늙어가고 변화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우리는 지금 매 순간 늙어가고 있으며 이 각도에서 보는 모습과 이 각도에서 보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건데, 내가 요 시점에서 이 시선이 닿는 요 시점에서 보이는 딱 요만큼의 광경을 그대로 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모든 걸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는 그 순간의 모습을 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존재의 완전성을 고스란히 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완전성의 원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 예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칙인 전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집트의 예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신화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철학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땅히 나오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역사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그 과정 아래에서, 그러니까 신화와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왜 이러한 형태의 유물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왜 이러한 형태의 기법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더불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해 볼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아름다움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겠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름다움이란, 그러니까 미란 주관적 취향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당연한 생각은요, 처음부터 생겼던 게 아니에요. 낭만주의 이후, 정확하게 말하자면 칸트 이후 시대부터 그 당연한 게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전 시대에는 아름다움에 대한, 미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와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는 아예 관념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미는 그냥 예쁜 거,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집트인들에게 만약에 미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완전성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을 완전성 있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전명성의 규칙을 만들게 된 거죠. 이 전명성의 원리를 따라서 그린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른 형식으로 만들면은 아름답다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집트가 끝난 그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정명성의 원리 말고 이집트 예술에서 순간적으로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면모가 많이 엿보이는 예술품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투탕카멘 들어본 적 있죠? 투탕카멘의 전 파라오 시대인데, 그때 나온 예술품을 아마르나 예술이라고 불러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 투탕카멘의 이야기부터 해서 이 아마르나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